안녕하세요. 들으면 삶의 미천이 되는 도서 팟캐스트 치미 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보자. 거의 이게 본다고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거의 딴 데 간 적은 없고요. 집에서 넷플릭스 미드를 엄청 보거나 아니면은 영화 보고 왔어요, 혼자. 뭐요? 파묘. 네.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집에서 혼자 쉬고 싶었는데 갑자기 표를 끊어주더니 와이프가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고 그래 파묘를 끊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보고 왔어요. 아니 그 자유표가 아니고 지정표예요? 넌 파묘를 봐야 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끊어놨더라고요. 볼 게 그밖에 없긴 했나봐. 재밌게 잘 봤어요 혹시? 아니 저는 그런 건 못 봐서 저는 이야기만 그냥 상세하게 들었어요. 오컬트 영화가 요즘에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정점을 찍는 영화가 아닌가. 김고은 연기 미쳤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뭐. 근데 그래도 난 곡성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S님도 그거 보고 오셨다고. 안 본 척 하시네. 비슷한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곡성이 나왔다. 왜냐면 2부에서 뭐가 막 뛰어당긴다면서요. 네, 자세히 말하면 스포니까. 네. 그렇구나. 저도 그 듄 2를 보고 왔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실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많잖아요. 금방 OTT 풀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감독도 그렇고 촬영 감독도 그렇지만 이제 음악 감독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한스 짐머라고. 그래서 음악이랑 영상이랑 좀 스케일 있는 데서 잘 느끼고 왔고 왜 1편보다 훨씬 많은 관객들이 찾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네. 1편보다 더 많아요? 2편이? 네, 1편은 별로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잘 못했다고 들었고 2편은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1편도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SF 이런 거. SF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몇 개 안 본 것 같아 지금 태어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개 안 본 것 같아. 그렇구나. 저는 사실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런 거는 오히려 막 마블 이런 영화보다 이런 거가 이제 희소하잖아요. 요즘 잘 안 만들잖아. 그래서 3탄도 꼭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3탄쯤 나올 때 한번 채용도 한번 몰아서 한번 보셔도 네, 재밌으실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아예 공상을 기반으로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가끔씩 보긴 하는데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서 마블 것도 하나도 안 봤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희노애락은 어쨌든 똑같은데 인간의 것인데 왜 굳이 그런 세계관에 그런 거 자체가 별로 너무 좀 SF 그래? 마블 이런 거 아예 히어로물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아이고 오로지 현실.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둘 다 어쨌든 영화를 봤네요. 네, 그러게요. 네. 이런 일 흔하지 않은데. 네.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야외 활동을 앞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축구도 개막했는데 축구 안 갔나요? 축구는 이제 아직 3월까지는 좀 춥고 추워서? 네, 4월부터나 좀 가고 그리고 이제 3월에 하는 그 개막전 같은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예매를 안 하면 또 안 돼가지고 4월부터 그냥 느긋하게 좀 다녀볼까 싶어요. 요즘 대박 터져가지고 표 구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 서울 거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감독도 근데 보러 가야 되고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좀 많이 가보려고요. 지방도. 네. 그래요. 아무튼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채영의 선택해온 책. 오늘 제가 선택한 책은 그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메디치에서 나온 거. 제목이 너무 거창해. 아니요, 이게 홍대선이라는 분이 쓴 건데 이분 이제 소설가이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서도 좀 집필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한국인의 탄생 이러니까 저는 딱 궁금했어요. 구미가 땡겼어요. 아니 저도 진짜 재밌게 읽었고 진짜 글을 잘 쓰신다 싶었는데 꼭 이렇게 메이킹을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요?
왜냐면은 이제 저자분은 되게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땐 되게 웃긴 분이거든요. 예.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완전 정통 그 역사서처럼 너무 표지랑 제목이랑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사람의 그 썰 맛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외형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드러나고 너무 진지해가지고 그래서 좀 나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좀 제 느낌에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 편집하시는 분 그냥 네. 대충 한 게 아닌가? 네? 왜? 원고 받아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뭐 내용이 이렇게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게 뭔가 크게 기획이 들어간 느낌이 별로 없어. 뭔가 그러니까 좀 사이즈가 뭔가 없어. 사진도 좀 몇 개 사진도 하나도 있으면 없고 좋았을 것 그냥 같고 쭉 늘어가지고 그냥 잘 펼쳐놓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양이 많아서 근데 이제 사실 확인하고 이런 것만 해도 큰 일이긴 했을 거예요. 역사적인.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꼼꼼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읽기에 뭐 오타 없고 문장도 좋고 오타 있을 거야. 내가 찾아봐야지. 이 정도면은 준수하지 않나. 다만 이제 여기 출판사가 좀 책들이 다 보니까 좀 진지해요. 여기가 대통령의 글쓰기 나온 그 출판사잖아요. 책들이 좀 다 진지한 편이라서 이렇게 나왔겠다. 그래서 홍대선님은 다음에 좀 약간 원래 본인이 가진 톤대로 한번 책을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내용은 좋았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애국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책은 많이 봤죠. 학교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뭐 역사 교과서 공부도 했지만 그 뒤에 제가 역사책을 좀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역사책을 많이 보긴 했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한국사 통사를 쭉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대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인물 열전이라든지 뭐 그런 뭐 전쟁 혹은 뭐 테마를 잡아봐야 전쟁 뭐 그다음에 붕당 있었던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인데 우리 한국인이 어떤 과정과 역사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한국인으로 되어 왔을까를 나름대로 탐색을 한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땡겼는데 물론 뭐 결론적으로 이 저자분이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알아서 이게 다 근거라는 게 뭐 100%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아무튼 뭐 그런 근거들을 나름대로의 재미적인 요소를 더불어서 조금 찾아보려고 많이 애쓰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것도 있고 뭐 재밌는 부분도 많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많고 그래서 한번 이 방송을 듣고 책을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세 가지 3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는 이제 한반도에 사로잡히다. 요 의미를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2부 민족의 탄생, 3부 민족성의 탄생 이렇게 크게 3부로 되어 있고요. 뭐 책을 다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첫 번째 이제 1부 한반도에 사로잡히다 이 부분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뭐 창세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단군신화 뭐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뭐 곰과 호랑이가 그 이제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갓 마늘을 먹으면서 버텨가지고 이제 그럴까 저저저 됐다는 그런 이제 단군신화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근거를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억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억지예요. 그 몇천 년 전에 일을 뭐 지금과 연결시킨다는 거 억지죠. 억지라기보다는 추정. 추정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재미적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그 단군 신화가 가지는 의미가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미 인간이 있었다는 사실 아니냐.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아무도 없는 땅에 곰과 호랑이가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네. 이미 인간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 그렇게 해서 뭐가 인간이 되죠? 곰과 곰이 인간이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로 해석하나 그러면은 이제 그 곰과 호랑이는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환웅이 내려왔는데 환웅이라는 게 바로 외부 세력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진 일은 한반도에 누군가 인간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어떤 환웅이라는 어떤 세력이 와서
점령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고조선을 이제 만들면서 뭐 단군이 고조선을 만들면서 그 어떤 그런 신화적인 요소로 좀 이제 풀어냈다.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런 건국 신화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혼혈이 고백되어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남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이제 한국은 그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저기 단일 민족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해보면 다 또 네.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무슨 단일 민족이냐. 좀 더 섞여야 돼. 예. 적극적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왜요? 아니 뭐 그냥 이제 애도 안 낳고? 다문화 시대가 뭐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말이 되게 촌스러운 말인 거잖아. 그냥 우린 다 같이 세계인이 되는 과정인 거지. 뭐 한국인, 뭐 일본인, 중국인 뭐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아, 그러니까 이 몇천 년 전에 이 단군 신화의 어떤 그런 상징성이 지금도 연결되네 이게. 어떻게 연결됐어? 어차피 인류라는 거는 단일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섞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는 건국 신화에서 혼혈이 이미 고백되어 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제목이 한반도에 사로잡히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의 원망도 좀 있는 것 같아 이 저자가. 그러니까 이 사로잡히다가 매료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약간 덫에 걸렸다는 느낌인 갇혀버렸다는 거야? 거죠. 한반도에. 아. 한반도에서 일본은 이제 바다가에서 넘어갈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다시 온기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아마 우리는 북방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온기로 돌아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한반도가 기후적으로 지금 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한반도에 딱 사로잡혀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이제 내용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척박한 지형이잖아요. 산이 70%로 이루어져 있고.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계절이 단점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저도 옛날에 우리 학교 배울 때 그 장점으로 나오지 않아요? 사계절이 뚜렷한 얼마나 네. 아름다운 나라. 물론 아름다움이 있죠. 사계절 때. 근데 이제 옷 갇혀있기 불편한 정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뭔가 의식주를 그 안에서 해결한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 진짜 힘들었겠다 싶긴 하더라. 나 우리나라 의류 산업이 패션 네.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패션 산업 발전했어요? 난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난 몰라서. 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몰라 그런 우리나라 거는. 사람들 패션 산업이 규모가 인구에 비해서 적지 않죠. 근데 맞아. 잠깐 패션 산업 종사했었잖아요. 뭘 종사해? 안 했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 보니까 옷이 여름만 있는 나라 같은 경우와 겨울만 있는 나라가 그래. 얼마나 옷을 편해. 많이 사야 돼 우리는. 우린 많이 사야 되지. 그러니까 뭐 진짜 SS 시즌만 되면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옷을 많이 사야 되고 패션 산업이 좀 커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사계절의 혼란으로. 사계절이 지금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산밖에 없으니까 뭘 저기 산이 많은 거는 또 수렵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쵸. 산을 뛰어다니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허허벌판을 쫙 달리면 되는데 우리는 산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 뭐 자기 책의 내용상으로는 그 쌀 관련해서 유물이 세계에서 제일 앞선다라고 이제 밝히셨긴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 게 이제 어쨌든 너무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쌀 농사의 원조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중국도 쌀을 먹고 일본도 쌀을 먹고 베트남도 쌀을 먹고 다 쌀을 먹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원조라고 하니까 뭐 그런 유물이 제일 앞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발굴 기술이 뛰어나서 앞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중국이나 베트남 뒤져보면 더 빠른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아무튼 우리나라는 쌀밥의 국민이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주식이라는 게 바뀌지 않았죠. 그쵸. 뭘 먹어도 마지막에 밥을 비벼서 볶아 먹어버리니까. 미친. 그거 어릴 때는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내 나이에 너무 미친 짓이야. 아니 그냥 외국인들이 보면 놀랄 것 같아. 소스에다가 그 다음에 주식을 또 섞어 먹는 거잖아. 메인을 먹고 나서. 근데 또 그게 없으면 또 섭섭해. 다 맛있어도 뒤에 볶음밥이 맛없으면 승질나요. 그럼 요즘엔 볶음밥을 안 드세요? 전혀? 아니 이제 간단하게 밥 먹고 볶음밥 이제 뭐 샤브샤브 갔는데 먹고 뒤에 볶음밥 그 정도는 먹는데 술이 이빨이 돼가지고 새벽 2시 1시에 또 그 볶고 있는 무조건이잖아. 그거는 안 되지 이제. 안 먹어도 볶아 일단. 그래도 맵게 또 뽑죠. 김치를 항상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쌀밥의 국민이 탄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마늘이 나오잖아요. 이 쑥과 마늘. 아, 마늘 너무 신기했어요. 예, 그래서 마늘이라는 식재료가 이 척박한 한반도에서 이 무엇이든 우리는 먹어야 된다라는 그 민족의 특성을 보여줬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늘 모든 요리에 마늘이 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마늘을 넣으면 다 맛있어지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척박한 환경이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에서 나는 특이한 것들 김, 파래, 미역, 다시마 이렇게 즐겨 먹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명태 하나 가지고 명태 하나 먹태, 황태, 짝태, 북어, 코다리, 노가리 뭐 이렇게 다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난 이게 다 같은 애들인지 나중에 알고 놀랐었어. 나중에 어른 되고 나서. 놀랍죠. 예. 여기 짝태 먹어봤나? 짝태? 맥주 안주로 짝태 먹어봤나? 먹태까지만. 먹태가 좀 약간 저기 좀 그거에 약간 건조한 편이고 짝태가 약간 아, 촉촉한 먹태를 느끼는. 그 왜 그냥 촉먹이라고 하지 왜 촉촉한 먹태라고 하는데 짝태라고 해? 상품화 시켜야 되니까. 아, 그래요? 또 짝태를 아, 만든 거죠. 진짜. 네. 그럼 우리나라는 하여튼 이렇게 딱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만큼나 슬픈 얘기가 뭐냐? 그만큼 먹을 게 많이 없었다. 왜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었을까요? 우리나라 서울올림픽 때까지 개고기가 너무 한창이어서 막 단속하고 그랬잖아. 개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그런 좀 슬픈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K푸드가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김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앞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K푸드가. 왜요? 뭐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나갈. 어디서 당연히 잘 나가죠. 어디서 잘 나가는데? 김밥, 냉동 김밥 몰라? 미국에서. 아, 외국에서. 미국에서 핫이슈잖아, 핫이슈. 수출 없어가지고 못 거? 먹어요. 없어가지고.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맛없을 것 같지 않아요? 냉동김밥? 제 예를 들어보세요. 김밥이 바로 지어야지 맛있지. 그걸 냉동을 시켜가지고 미국에서 김밥을 생산을 못해 아직. 아, 그러니까 걔네는 그 바로 한 김밥 맛을 모르니까 그거라도 맛있게 먹는 거고. 근데 냉동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거야. 그럼 어려운 채로 미국 가지 녹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맛이 별로겠죠. 근데 그거를 바로 만드는 거랑 비슷한 수준까지 만들어낸 기술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박이다. 한번 좀 공수해 와보실래요? 냉동김밥. 고기 같은 거는 절대 안 들어가요. 왜냐 녹이면 물이 쫙 나오기 때문에. 아, 채식으로만. 야채 위주로 하고 건강하다는 또 의미까지 들어가고 하니까. 아, 맞아. 그 녹이는 기술 이렇게 김도 달라. 지금 우리가 먹는 김으로 하면은 문제가 있대요. 그치. 녹아 너무 흐물해지고 그래서 그것도 김도 약간 건조하게 좀 다른 김을 써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냉동을 띵 돌려가지고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네. 저는 족발을 좋아하는데 네, 족발이 또 앞으로 또 K푸드의 또 미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족발. 근데 외국 애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보여지는 그런 거 좀 많이 닭발 족발 힘들지 않을까 외국인은?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걸어다니는 그 발 너무 그대로잖아.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저는 순댓국 정도면 약간... 순대도 그 내장이잖아. 아니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그 비주얼이 그게 더 안 좋아. 감자탕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으니까 감자탕은 완전 그런 느낌인데 해부학 느낌인데 그래도 순댓국은 그래도 잘게 다진 고깃국 느낌이지 않을까. 아무튼 뭐 맛있으면 그만이니까 뭐 그럴 것 같고요. 자,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한반도에 사로잡히다에서 또 이제 징그러운 내 편 이웃 2편에 보면은 그 쇼펜하우의 고슴도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워서 서로 몸을 맞댄 고슴도치는 따가우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또 추워서 붙었다가 하는 그런 이제 쇼펜하우가 옛날에 뭐 이런 우화를 뭐 만든 게 있나 봐요. 네, 유명한 얘기죠, 이거. 그게 딱 우리나라 사람들 같지 않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내 주변 사람들과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붙어야 하지만 또 적당한 거리를 또 유지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 5천만이 따닥따닥 붙어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쇼펜하우의 우화가 지금 우리에게 맞아떨어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 한반도에 사로잡혀버린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좁은 땅덩어리다 이거죠. 네. 우리나라가 아마 땅이 엄청 넓었으면 인구가 엄청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땅이 좁은 건 아닌데 이제 산지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살 수 있을 만한 땅이 없고 게다가 또 다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왜 한숨을 꽉 쉬어?
아니 그냥 서울에 너무 사람이 많긴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주 가무의 민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전, 삼국지 위초고에서 이제 위나라 조조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이제 또 속편에 있는 동의전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묘사한 게 있죠. 오. 부여, 동해, 마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역사책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운 나라들이죠. 부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나? 연일 먹고 마시고 노래하면 춤춘다. 난리 났네. 동해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춘다. 마한 무리지어 모여 술을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데 밤낮 그침이 없다. 추수할 때 오셨나? 우리 얘네들은 이렇게. 부여 동해 마한을 갔더니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뜻이지. 그만큼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기원 후 뭐 200, 300년밖에 안 됐을 텐데 지금 벌써 2000년 전인데 네. 2000년 전은 아니구나 1800년인데 그때도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걸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술집 많고 노래방 많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노래를 가수만 부르는 거라고 생각한다며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 노래방에 일단 이렇게 일상적으로 있지도 않고 막 노래를 이렇게 다들 하고 그러는 게 되게 그게 낯설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또 K-팝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잘 나가고 하는 게 이게 민족적 기질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막 맨날 오디션 프로 그렇게 맨날 해도 재능 있는 사람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인구 풀 대비 진짜 나는 진짜 신기한 게 예체능 쪽 강하다. 그 왜 오디션 프로에 네. 가수들 계속 뭐 했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시즌 몇 하는데 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숨고가 많은 거야. 숨은 고수가. 최형도 히든싱어 다음 거 나갈 수 있어. 나 나가라고? 네. 받아주지도 않아.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네 노래방 수준. 동네 노래방 수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지. 아, 그치. 동네 수준은 그러니까 안 돼. 평균 수준이 높은 거잖아. 우리나라가 좀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는 거잖아. 노래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신기한 거 대단한 거잖아요. 노래를 못 부르는 게 당연한 거야. 평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노래방 가면 노래를 못 부르는 게 부끄러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최소한 음치라도 그래도 자신 있는 노래 몇 곡은 있어. 그렇지. 그런 것도 잘해. 맞아. 연습 계속하면 되니까. 네. 그래요. 뭐 아무튼 그렇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이 많다 보니까 산성이 너무 많죠. 뭐 남한 산성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 진짜 산성 많거든. 산이 많으니까 산성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루프탑 코리아라고 유명한 그게 있는 일화가 있는데 우리 LA 폭동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막 이제 그때 열받아 가지고 이제 LA 한복판을 이제 시가 행진 하면서 총을 쏴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제 그 경찰들하고 대치를 하고 막 총격전이 벌어지죠.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 미국 경찰들이 어느 정도 유인한 것도 있고 의도한 바가 있어가지고 한인타운 쪽으로 가게끔 이제 미국 그 LA 시청 끌고 가지 않고 한인타운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유도했다는 그런 썰도 있어요. 무슨 니네들끼리 싸우라 우리는 일국민들은 피해받기 싫다. 왜냐면 또 한인하고 흑인하고 그때 약간 마찰이 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총 들고 막 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예비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미국 LA에 많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루프탑 코리아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진을 딱 쳐가지고 산성에서 전투하듯이 이렇게 막 딱 이렇게 막 진을 찍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웹툰 같다. 총 못 쏘는 사람 어디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위에서 파파팡 쏘고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흑인 애들이 놀라서 다 도망갔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런 거 뭐라고 그러지? 그 자기가 지역 방어하는 그런 군을 뭐라고 미국은 그런 거 하던데. 우리나라는 예비군이라고 그러지. 민방이라고 그러고. 미국 군대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니 걔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고 우리나라가 위험할 때마다 위기를 잘 넘어왔죠.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있었던 거. 요때가 이제 그 조선한테 일본이 강제 차관을 만들어줘 가지고 우리나라를 갑자기 채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빚쟁이를 만들어 버려야 이제 우리나라 먹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빈여, 가락지를 내놓고 도둑도 이제 국채보상용 물건은 훔쳐려고 못 들어갔다가 다시 놓고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이어져서 1998년에는 우리 IMF 때 잘 기억나지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고. 그다음 2022년에는 코로나 일사불란한 질서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의 위기에서 또 잘 방어의 나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말을 잘 듣는 거지 뭐 위해서 하라고 아니에요? 말 잘 듣는 거. 내 혼수를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고 뭐 다 자기 금내라라고 하도 다 금내놓고 그러진 않죠. 아 그렇죠. 뭐 물론 말을 안 들으려고 촛불도 들긴 했지 나중에. 그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코로나 때 좀 가장 한국스럽다고 느낀 게 뭐가 있었죠? 저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개인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는 부분. 그렇지. 네. 왜냐면 사실 코로나 초기 때 대응 생각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너무 웃긴 거야. 뭐 몇월 몇 시에 어디를 갔고 몇 번 버스를 탔고 몇 번 출구로 나와서 야 아니 죽일로 살릴로 프라이버시는 없어. 아니 내 가족 부모도 하루에 동선을 내가 모르는데 그거 걸린 사람 거를 온 국민이 블로그로 혹시 우리 동네에 있을까봐 그거를 보고 있고 그걸 그렇죠. 제공하고 그런 부분이 네. 외국에서는 이게 끝까지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 이제 카톡으로 막 인증하고 들어가는 것도 외국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왜냐면 이제 어쨌든 인권이 더 우선되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아 그래? 이게 다수를 위해 예방이 돼? 뭐 하지 뭐. 네, 그런 게 저는 좀 약간 한국스럽다. 한국스럽죠. 네. 아니, 그리고 그때는 안 하면 일단 음식점을 못 가니까. 나 진짜. 이건 강제였어. 저 이거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았거든요. 밝혀도 돼요. 이제는 밝혀도 돼. 이제 밝혀도 돼요. 네. 한 번도 안 맞았더니 갑자기 맞아 그때 어떻게 식당에 했어요? 못 오게 했잖아요. 아 그거 안 맞으면은 입장 금지예요? 입장 금지지. 백신을 맞아가지고 맞은 걸 보여줘야 입장할 수 있었잖아. 아, 차별받았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개인의 선택 아니에요? 내가 왜 안 맞았냐 그러면은 무서워서. 주사 바늘이 무서워서? 주사 바늘이 무서워. 라기보다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코로나는 걸리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면역력이 그렇게 구리진 않은 것 같아. 아하. 그래봐야 2, 3일 정도 아프면 나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백신이 뭐 확실하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상태였고 그거 리스크가 더 크다고 느낀 거구나. 백신으로 죽는 사람도 있는 거야. 있지. 내가 보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아. 다 우리가 임상이야 사실. 굳이 백신을 맞고 위험하고 몸이 안 좋아지고 하느니 어차피 걸릴 거 걸리자. 난 면역을 만들어 버리겠다.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뭐냐? 외식도 못하게 하고 식당도 못 들어오게 하고 어디도 못 가게 해가지고 그때쯤에 우리 와이프한테 진짜 엄청나게 혼났어요. 근데 다 같이 안 맞으신 거 아니에요? 너는 뭐 아니 와이프 다 맞았어. 아이도 다 맞고 와이프 3차까지 맞고 애도 2차까지 맞고 너는 뭐 하는 인간이 네 몸 하나 살자고 가족도 생각 안 하고 소신 대박이다. 이런 사람이 간첩해야 되는데 내가 이놈이랑 진짜 잘할 텐데. 내가 이놈이랑 왜 결혼했나 이러면서 이제 그 위기가 지나가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지금은 잘 살고 있죠. 와 그때 진짜 불편했겠다. 그러고 나서 저 코로나 진짜 2번 걸렸어요. 그러니까 맞고 2번 걸린 나, 안 맞고 2번 걸린 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리고 크게 아프지도 않았어요. 한 이틀 정도 열 좀 나고 좀 몸살 있고. 그러니까 아픈 거보다도 전 좀 후유증이 오래 가던데 그런 것도 없어요? 후유증도 크게 없고. 뭐 담배를 피니까 뭐 담배가 더 나쁜 더 큰 악이 들어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부 같은 경우는 좀 생략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2부 같은 경우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2부에 이제 지금 갑자기 뭐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이 유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한 뭐 얘기가 쭉 나오고 이제 물론 이제 저자는 한국인의 진정한 민족적 최초 통일 국가가 고려다라는 의미에서 고려 건국 과정과 고려의 앞부분 역사를 좀 나열하고 계신데 또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앞 1부와 3부와의 결이 좀 달라. 1부, 3부는 좀 재미있게 하고 약간 좀 우리가 읽기 편하게 좀 넘어가는데 2부는 너무 역사책처럼 써버려요. 그렇죠. 여기 본격 이제 역사 부분. 그래서 저 부분은 이 책의 결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편집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여기 빼야 돼? 저자한테 빼자고 얘기했었어야지. 고려 거란 전쟁이 이기가 있는데 내가 입을 빼야 돼? 아니 고려 얘기를 좀 1부, 3부처럼 비슷하게 재밌게 하든가. 네. 어차피 뭐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3부는 이제 민족성의 탄생이죠. 여기 이제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책임자 나와. 말부터 재밌어. 책임자 나와. 우리나라 정특이죠. 책임자 나와. 민원 폭발하잖아요. 이거
다른 나라는 공권력에 좀 휘둘리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무원하고 경찰을 막대한다는 얘기죠. 조선시대 때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왕과 관리들이 민원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영조 신문고 다 알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제도가 현재 뭐 청와대 게시판이나 국회 민원 게시판하고 비슷한 건데 조선시대 신문고는 줄이 너무 길어서 격쟁을 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신문고 줄을 서 있으면은 이제 도저히 이제 내 차례가 안 올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제 임금이 지나가거나 그러면 이제 격쟁이라고 해서 이제 깽가리 같은 걸 막 시끄럽게 하는. 그러면은 이제 또 격쟁은 제도가 따로 있으니까 또 신문고와 달리 격쟁을 또 가가지고 너 왜 시끄럽게 구냐? 그러면은 전하 이런 억울한 일을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따르면은 정조 때만 해도 상언이라는 게 이제 뭐 상소 같은 비슷한 거겠죠. 그럼 격쟁이 4,300건이나 있었대요. 조선시대 때 이 정조 이 시기를 생각하면 많은 거죠. 기간이 뭐 정조가 그래도 좀 했으니까 10몇 년이나 20년 내가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했죠. 그 기간 또 4,300건이면은 지금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지만은 그 당시를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격쟁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또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이제 특권을 못 봐주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땅콩 해양 사건 이런 거 난리 났었죠. 그 대한항공 그 이제 그분. 네. 뭐지? 그 땅콩이 뭐야? 그거지. 마카다미아. 그거 가지고 냈었고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 연예인 병역비리 못 봐줍니다. 유모 씨 못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이제 재벌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이거 대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급기야 국회 민원 게시판에 정명구 사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눌렀습니다. 나 왜 몰랐지? 그 좀 그때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 많이 그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축구협회 문제 생기면 물론 정몽규도 문제 있고 문제가 많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머리부터 딱 치는 거지. 그래서 책임자 나와 이거죠.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평소에도 이제 뭐 철밥통이다 뭐 이러면서 또 일 느슨하게 해도 안 잘린다 막 뭐라 하고 경찰은 무능하다 막 뭐라 그러고 검찰은 또 권력만 휘두른다 그러고 정치는 썩었다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편견 아닌 편견이거든요. 치미님도 생각에 그런 거 많다고 보죠? 근데 뭔가 이런 발언은 근데 진짜 그렇게 믿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잘하라는 의미로 견제하는 시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공무원이나 경찰,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렇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권한이 좀 없어. 네,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시선으로 보기엔 느리고 왜 저렇게 하지 막 싶고 근데 이제 고위공무원은 제가 몇 명 만나본 건 아닌데 좀 확실히 좀 다르긴 해요. 귀족같이 그냥 어쨌든 근무 시간도 그렇고 좀 그랬어. 내가 만나본 사람. 어떻게 높은 사람 만날 때? 그 일 때문에. 네. 높은 사람 만나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뭐 모르겠어. 그래서 뭐 우리의 이제 이게 민족성에 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확실히 우리나라 민족. 위에를 어떻게 하면 잡두리한다. 이게 지금 우리의 민족성이라고 여기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종합적으로. 네. 근데 그거는 나는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 좋은 점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다른 그런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데서 민주주의가 지금 민주주의 안 된 나라들이 아직 있죠. 못 붙인 나라에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 너무 끔찍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점이 있고 지금 뭐 이렇게 관통해서 얘기하자면 땅이 너무 부족하니까 사람은 많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불편해. 그러니까 상원과 격쟁을 하는 거야. 장군 할아버지가 왜 여기 저기 한반도의 다리를 잡아가지고 산이 70%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활력, 생존력 이런 게 되게 강할 수밖에 없는 민족성이 됐다. 뭐 우리나라 땅이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 어긋나면 난리 나잖아. 이거 자기 땅이 네 땅이냐 하면서 난리 나잖아.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넘어가냐 이렇게 넘어가냐. 뭐 이거 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막 호주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분쟁이 있겠어요? 감나무 니 해라. 땅 요만큼 뭐 1m 떨어져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당군 할아버지 잘못하셨어. 그거에 대해서 당군이 말 되게 웃기게 한 거 있지 않았어요? 몰라. 뭐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 위치 선정. 예. 맞아. 그렇게 말을 해서 난 너무 웃겼어요. 약간 게임 같은 데서 스타 같은 거 할 때 야 위치 선정이 잘못했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트라이커가 위치 선정을 잘해 골을 잘 넣고. 네, 그래서 당군이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라고. 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단골 할아버지 그만 씹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신체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우리나라는 사실 한중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중일 이 세 나라는 유전자 분석상 거의 동일 민족이라 해도 거의 동질적인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체 조건은 한국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시아 전체에서도 이란 좀 크거든요. 이게 일부 서아시아. 중동 빼고. 중동도 작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란, 이라크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네. 페르시아 민족이라서 유럽이랑 좀 섞였어. 그러니까 예, 거기는 좀 커요. 거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신체 조건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277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신체 조건에 대해서 아마 조선 말기쯤에 우리나라 뭐 서양인들이 많이 좀 방문을 했나 봐요. 그때 이제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신체적인 면에서 이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아시아 이웃들을 훨씬 능가한다.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귀족이래요. 헤스 베르덱이라는 분이. 이들의 키와 건장한 체격, 건강한 외모는 유럽 여행자들에게 커다란 놀람을 안겨준다. 나는 이 점에서 조선인과 견줄 수 있는 민족을 동아시아에서 본 적이 없다. 이들은 외향적인 면에서 몽골보다는 코카서스에 가깝다. 백인종에 가깝다. 내가 조선의 여러 곳에서 본 수많은 조선인은 남녀 모두 유럽식 복장과 머리를 한다면 유럽인과 거의 구분할 수 없었을 것 같았다.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시력이 안 좋으셨나? 약간 좀 이분이 이거 좀 약간 어디 우리나라 뭐 임금님한테 바치는 편지인가? 좀 뭐 잘 보려고 유럽인과 쓰네. 거의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았다는 나는 좀 모르겠어. 좀 특이하네. 그래도 조금 뭐 어쨌든 좀 그런 면이 있었다라는 걸로 봐주시죠. 조선인은 스웨덴 기자 아손 그랩스트라는 분은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다. 사실 지금은 또 좀 커요 우리나라 일본보다는. 그렇죠. 또한 신체가 잘 발되어 있고 균형이 잡혔다. 태도는 자연스럽고 여유가 있었다. 똑바로 축해 올린 얼굴은 거침없고 당당했다. 걸음걸이는 힘차 보였으며 의식적으로 점잔을 뺏는 것 같았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체 비교는 사실 축구 국제 경기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나라별로. 그다음에 작가 님 웨일즈 작가라는 말을 보면은 조선 사람 중에 아주 잘생기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조선 사람은 영화배우로서 일본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수요가 높다. 이때도 뭐 영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나 보네. 조선인들은 키가 크고 체력이 중국인, 일본인보다 훨씬 다부졌다. 러시아 문호, 이반 콘차로프. 뭐 이런 식으로 상당한 이제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양인들보다는 크고 잘생겼다는 게 한마디에 요약이 되겠는데, 잠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수탈 과정과 한국 전쟁 가난을 거치면서 한 80년 정도 키가 일본이 뒤졌대요.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계속 키가 컸던 거지 일본에 비해서도. 1990년쯤에 재역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타고난 그 DNA 자체가 키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나라 한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사실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 중에서는 잘생기고 키가 크고 예쁘고 그런 건가? 근데 이거 해외여행을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로 가보면 저는 막 공항에서부터 엄청 예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캄보디아 갔을 때. 누가? 저. 너가? 그래서 아니 근데 입국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동남아도 몇 번 가고 했는데 나한테 잘생겼다는 소리를 일단 들어본 적이 없거든. 최형은 뭐 이거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이미 좀 진하게 생기셨어요. 엄청. 나 신혼여행 때 그리스에 갔는데 네. 그리스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네. 우리 와이프 아주 이국 동양인이 왔으니까 네. 한국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네. 우리 와이프한테 Are you Japanese?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나한테 보통 Are you Chinese?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냥 네. No 하잖아. 그다음 뭐냐? 타일랜드? 비엔남? 이래. 타일랜드. 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우리로밖에 안 태어나봐서 우리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쁜지 안 예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민족에서는 한국인을 예쁘게 본다는 건 알겠더라고. 근처 나라에서는. 그게 뭐 글쎄요 한류 때문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효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소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효, 군사부 일체 이런 것들인데 그 불교를 배척했던 억불 정책을 했던 조선이지만 부모 은중경이라는 그 불교 경전만큼은 많이 읽었다고 해요. 여기서도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 고통을 구구절절하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출산의 고통이 조금 더 강조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어머니가 애를 낳는 동안에 아팠다, 힘들었다. 그러니까 측면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그쪽으로 산후조리원 쪽으로 발달된 게 옛날부터 이렇게 엄마가 애를 낳는 게 힘들었다. 이게 그래서 다 연결돼서 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자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술을 하고.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인 게 예. 어머니들이 막 아직도 너 낳고 내가 몸조리를 못해서 어디가 아프고 너 생일날쯤에 난 어디가 아프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오래 하시잖아요. 예, 근데 서양 부모들은 그런 얘기 일절 안 하고 그리고 아기 낳고도 발딱 일어나서 햄버거 먹고 막 그런데요. 몸조리 이런 게 없대요, 개념이. 그럼 거기가 더 튼튼한 거잖아. 근데 이제 한국 여자가 아기 낳을 때 아픈 이유는 한국 애들이 머리가 크대. 근데 한국 여성 골반이 또 작잖아. 근데 서양 애들은 머리가 작잖아. 그리고 또 여성 골반이 크니까 좀 더 낳기가 수월하긴 하다고 하더라고. 아, 우리나라 머리가 크대. 구조적으로 좀 힘들다. 네.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최초로 산업화된 국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옛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산후조리원 하다가 망한 분이 있거든요. 산후조리원의 승부는 무조건 시설입니다. 엄청 좋은 시설 갖다 놓으면 확 몰려와요. 네. 근데 그 시설이 어떻게 되겠어? 좀 있으면 나가지겠죠. 네. 그럼 그 옆에 새로운 최첨단 시설 가지고 온 산후조리원 들어오잖아요. 네. 그 산후조리원 바로 망해버립니다. 근데 뭐 적당히 시설 보수하면서 이제 앞에 사람들한테 좋은 후기 받으면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무조건 조금이라도 새로운 병원이 산후조리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라도 좀 새롭지 않겠냐. 그 마케팅 좀 붙으면은 망하기 아주 좋은 구조가 산후조리원. 아, 정말? 네. 이제 뭐 요즘에는 뭐 당연히 남편이 이제 그 와이프에 대한 그 배려로 이제 산후조리원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기본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비싸죠. 네. 그거를 하는데 그때가 그래도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조리원 동기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아기가 이제 다 또래니까 거기서 또 정보도 많이 얻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리원 동기가 오래 가는 거 못 봤고. 뭔들 오래 가. 그래도 어쨌든 이게 막막할 때 거기서 카톡하면서 서로 정보 교환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나라는 효가 이제 질서의 토대가 되고 있다. 사실 효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에 대한 우리나라 칼같이 하잖아요. 1살 차이면은 막 형 동생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이부터 묻죠. 예, 그런 게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읽어둔 소학이라든지 부모 은둔경 이런 책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여가 조금 좀 그래요.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이제 결여를 넘어가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1945년 8월 15일 일제 항복으로 한국인 탄생한 셈이긴 하죠.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때 시점이니까 한국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네.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 수탈을 거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됐고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한참 동안 잘 살기 위해서 노동자가 되어서 공장을 돌려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국토는 좁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계속 일을 해야 됐고 아직도 한국은 OECD 가입국가 중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1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유전적으로 남아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저자의 어떤 그런 추정. 이거 근로시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냥 목요일까지만 일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업들은 싫죠. 아니 근데 효율이 똑같대잖아. 막상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바뀌고 나면 기업도 받아들여요. 옛날에 뭐 우리 토요일 오후까지 다 일했잖아. 그치. 그게 이제 금요일 오후 주 월주로 바뀌면은 난리 난다고 했었는데 바뀌니까 또 뭐 바뀌는 대로 또 돌아가요. 그래야지 또 어디 여행도 다니고 돈도 쓸 시간이 좀 생기지. 근데 이제 물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4.5일 해도 큰 지장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제 중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일을 하자면 매출이 빠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나라 전체가 그런 분위기가 가버리면 그런 사장님들이 힘들 수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은 현재로서는 경쟁이 끝이 없다.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많이 살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자주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한국은 경쟁이 끝이 없는 나라 같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 부모에 대한 효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 OECD 자살률 1위, 행복지수 하위권의 선진국이 되어 있다. 이게 마무리를 좀 씁쓸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사실이니까.
마무리는 씁쓸했지만 중간중간에 국뽕도 좀 많이 있었고 저 나름대로 신선한 구성도 있고 서술도 있고 해서 재밌게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치미님이 책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아니 저도 네. 좀 재밌었고 그냥 저는 좀 웃긴 부분에 표시해 왔어요? 표시를 좀 했는데 뭐 한국인은 한반도란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쌀을 좋아하도록 개조된 민족이다 막 이렇게 밤 얘기가 앞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은 이게 뭐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한국인은 한국인에게 항상 짜증이 나 있다. 보기 싫은 한국인은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그런데 분노가 아니라 짜증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친구가 자신보다 가난하기를 원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거 진짜 아까 좀 전국을 찌른다 사실. 좀 그래요? 나는 이게 사실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긴 했거든. 나는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야. 그래요? 내 친구가 네. 나보다 조금 잘 사는 건 괜찮아. 네. 비슷하게 같이 놀았단 말이야. 네. 같은 집안 환경도 비슷해. 같이 비슷하게 사는데 지금도 뭐 비슷하게 살거나 조금 더 잘 사는 건 괜찮은데 확 잘 살아버리잖아? 네. 그러면 배가 아파. 그래? 그렇지.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조금만 잘 살면 되지 왜 많이 잘 살아? 그럼 아무튼 뭐 여성이 걸을 때 도도하게 걷다가 넘어지면은 그 속으로 여성을 조롱하지만 하지만 그 쓰러진 여성이 만약에 피가 흐르거나 하면 사정이 달라진대. 갑자기 막 다 엄청 나서서 도와준다고 그러네요. 근데 유튜브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 뭐 지나가다 누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다 같이 몰려서 도와주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사실 우리는. 그거 다른 나라 안 하는 거야?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중국에서 오래 유학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제가 몇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고 이제 누가 다쳐도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래? 그랬더니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 소수민족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일에 엮였을 때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서 안 건드린다고 하더라고 잘.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더 그렇다는 거구나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인자한 민족이지만 하나의 상식으로 좀 통용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아무튼 뭐 되게 재밌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높은 지능과 많은 불행, 자웅동체와 같은 한 몸이다 막 이런 것도 저는 완전 공감됐거든요. 예, 이게 인간. 근데 사실 이거는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맨 앞으로 돌아가자면 네. 이 뭐 정확하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죠 다.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런 썰이 사실 또 재밌는 거지. 근데 이제 재밌게 추정, 좋게 말하면 추정, 나쁘게 말하면은 억지로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이 사람만의 그런 해석 그런 게 그런 게 근데 재밌는 것 그거가 같아. 재미로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의미 있고 또 배운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옛날에 그 전여옥이 쓴 무슨 일본은 어떤가 뭐 그런 책의 한국인 버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약간 본인의 그런 사상과 그 썰과 그 객관적인 사실과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재미나게 버무려진 것 같아요. 글을 재밌게 잘 쓰는 수준 높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분 책은 다른 것도 좀 읽어봐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